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민생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사실 이것은 기본소득과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소득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에 관심도 매우 높아졌는데요. 또 정치권 또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논쟁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의제로만 활용되다가 사라질 논의인지 오늘 민생연구소에서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기본소득 도입을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피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거든요. 가능한 범위에서 증세나 복지 대체 없이 조금씩 하다가 국민들 이거 정말 좋네. 그러면 증세해가면서 조금 더 늘리면 되죠.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어렵고 고용 창출이 없는 이런 대량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득 보장을 해줄 것이냐는 이런 개념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난 쫓기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생활비, 이루고픈 꿈까지. 하지만 현실은 도피할 수 없었고 난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기본소득영화제 최우수상 입상한 유로사라고 합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제는 진지하게 어떻게 세수 재원을 마련을 하고 세제 개편을 해야 될지 좀 관심 있게 찾아보던 중에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꿈은 없고요. 그냥 취직하고 싶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 취준생들을 좀 대변할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고계층, 뭐 예술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좀 대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얼굴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은 것도 그게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 다 됐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경기도에 사시는 젊은이들이 왜들 이러실까? 3년 연속 거주 총 10년 동안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는 차별 없이 1년 동안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왜요? 그야 여러분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의 분배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면 그게 바로 경기가 사는 선순환의 시작 아니겠어? 아니 이거 껌 먹고 알 먹고 노랑 치고 과제 잡고 이불 사고 세제 사고 여름 나고 겨울 나고 님도 보고 빵도 먹고 제발. 복지를 하는 이유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인데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뭐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 정책과 더불어서 민생 법안들도 좀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그런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이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게 그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고.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에 오면서 너무 기울어진 거죠. 그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바탕에서 빈부의 격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실정으로 봐가지고 어려운 계층한테 무슨 배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면 안 되지. 결국엔 그만큼 세금이 더 거둬야 되고 후가 재정이 더 필요한 건데 나중엔 결국엔 후손들이 다 그거 책임지고 갚아야 되는 건데 당신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거 알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다 책임질 거야.
시작부터 너무 많은 걸 주는 것보다는 먼저 줘야 되는 계층부터 서서히 주면서 그 효과 보면서 서서히 확대하는 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으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되 악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줄 수 있는. 사진을 보니까 좀 비슷해 보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혹시 평소에는 어떻게? 되게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어요. 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지금 B 정치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까 말씀해 주시긴 박원순 시장님에게 한 누구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오, 맞나요? 맞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박원순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뭐 평소에는 뭐 딱히 안 좋은 소식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 정치인이 아버님 혹시 누구로 모르시겠어요? 저 안철수 전 의원이에요. 그런 생각 없는데 지금 찍으라니까 내 생각하고 비슷한 건 누구라는 거지. 되셨는데. 정부의 가용 복지 그 우선순위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아주 기본 베이스 깔린 거는 찬성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네,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 또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기본소득 뜨거운 논쟁 함께 하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계명대 세무학과 이영환 교수님, 한신대 경제학부 강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 보신 이제 영상에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에 따른 이 주장, 그 시민분들은 어느 주장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선택하셨을지 그 결과 궁금하시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지금 보니까요. 여기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이 표가 제일 많았는데요. 14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된다. 8표.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돼야 된다. 이게 6표. 그리고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다. 실시되려면 지금의 복지 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이게 2표를 받았네요. 네. 아까 A 정치인은 이재명 도지사. 네네. 그렇죠? B 정치인은 네네. 박원순 시장으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들 기본소득제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다른 정책들이 소개됐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강남 교수님이 지금 기본소득의 전도사 많이 다시는데 먼저 그 주장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이렇게 정규직, 그렇게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전체 직업의 한 10%밖에 안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영세자영업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많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자산과 이제 노동소득의 격차, 자산소득끼리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어저께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경실련에서 서울 아파트가 50%나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으로만 부자들이 몇 년 동안에 500조 원을 벌었다.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이렇게 보통 방법으로는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영환 교수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하고 관련해서는 아마 4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위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한테도 도대체 이걸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조건 없이 돈을 준다면 과연 근로의욕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과연 이 제도가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더 효율적인가라는 거고, 네 번째는 도대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한테 줄 돈을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건 없이 돈을 준다면 누가 과연 일을 하겠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갖다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오늘 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길거리 인터뷰 말고도 이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8일입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찬성이 48.6%, 반대 42.8%. 네, 찬성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수도권과 호남 쪽에서는 20대 진보층이 찬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보수층 이 70대 이상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자, 이 반대 이유를 한번 보니까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이 세금이 늘어나서 반대한다. 그리고 찬성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좀 더 높게 나와서 이것도 큰 그 주목을 받은 여론조사인데요. 강남 교수님, 아니 이영하 교수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다룰 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 시대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도 앤드류 양도 그걸 이야기하면서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사라지고 불안하다면 한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주는 거로 시작하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경제 본질의 문제인데, 경제 본질의 문제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그 경제 본질의 문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단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게 기본소득제를 하고자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짐을 운반을 할 때 지게로 운반을 하다가 자동차로 운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게로 운반하는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만 곧이어서 이 자동차로 운반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다 이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고요.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득 격차를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하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격차의 문제는 혼재가 되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산업에 따라서 일자리는 오히려 더 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렇게 경제의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게 뭐 소득이 보장돼도 행복할 수 있고요. 좋은 일자리가 주어져도 행복할 수 있겠고, 재산이 골고루 나누어져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1차, 2차, 3차 기술혁명 때 사실은 한편에서 신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고, 다른 한편에서 신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게 1차, 2차까지는 좀 그랬는데,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던 구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그 기술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술 자체는 낡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혁명에 앞서간 나라들의 앞뒤를 보면요. 영국의 산업혁명의 앞을 보고 뒤를 봐야 되는데 그 앞에는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혁명이 있었고 영국에서 그 뒤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합법화, 노동자의 복지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기술혁명에서 일자리가 줄더라도 사람들이 복지나 제도적인 혁명을 통해서 소득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걸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요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도 기술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이지만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려면 소득이 골고루 퍼져야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은 근데 그 자체로 너무나도 빈부격차를 키우니까 옛날에도 키웠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적인 혁신이 있을 때 특히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이럴 때 일자리가 더 창출될 거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제도와 기존의 이 복지제도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 정치인은 이 기본소득 제도가 있어도 이 공적 구조나 사회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이 되더라. 이미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또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이 기존의 복지가 너무 과하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기본소득이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두고는 소위 진보나 보수나 다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바들이 그런 부분에서 합일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기존의 복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논의를 하다 보면은 기존의 복지와 기본소득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또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 교수님께서는 예, 바로 그런 점에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 재원 마련을 함께 설령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증세하지 않고 일정한 아주 작은 금액을 줄 수도 있고 뭐 가령 일정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X의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논의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그 각종 서비스로 제공되는 우리 복지들은 더 늘어나야 되고요. 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복지 중에서는 기본소득하고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은 조정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가령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같은 건 기본소득이 만약 액수가 더 크다면 그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복지 체계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나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조정을 하되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장애인급여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목하게 함으로써 저도 더 두텁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수님. 계속 아까 한 시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일각에서도 사회복지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도 진보적으로 아니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 사회경제 약자들에게 더 많이 주자.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주장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정한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빈곤 탈출이 잘 되겠죠. 네. 가령 아까도 이렇게 박 시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24조 원이 있다면 네. 전 국민 나눠주면 5만 원밖에 월 5만 원밖에 1년에 24조라면 안 되지만 이렇게 200만 명 실업자에게 나눠주면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씀이 24조 원이 있다면. 네. 근데 지금 우리 기존의 예산은 다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치고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위해서는 24조 원을 증세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령 전 국민에게 뭐 이렇게 30만 원을 나눠준다 그러면 뭐 적어도 한 180조 이 정도를 증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자 200만 명에게 월 100만 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24조 원 증세하는 게 국민 합의가 더 쉽냐.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주기 위해서 180조를 나눠주는 게 국민 합의가 더 쉽냐. 이 문제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 합의라는 건 참 이렇게 이 경제 구조 전체에 지금 보면 거의 돈키호테 같은 되지도 않을 일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월 30 드리기 위해서 180조 증세하는 게 실업자에게 200만 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 위해서 24조 증세하자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 합의가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러신 그런 것도 거죠? 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에 고유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나오기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하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저만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짧게. 그러면 제가 교수님 요거까지 듣고 비평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2018년에 국세청에서 천불이 백불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엊그제 받아가지고 다른 국회의원께서 받아주셔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일용직 500만 명쯤 450만 명쯤 되고요. 연말정산하는 분이 2,200만 명. 제 숫자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500만 명 해서 한 2,700만 명 정도의 소득을 일렬로 어느 정도 일렬로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50% 번째가 그러니까 일용직 연말정산소득 종합소득 신고 다 합친 소득의 50% 번째가 2018년에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1,200만 명 이하가 연소득 1,200만 명 이하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200만 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명을 주자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일단 너무 많다는 거죠. 소득 역전이 일어나죠. 소득 역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정책은 실업자들에게만 주고 그러니까 실업자는 아닌데 저소득자들이 또 엄청 있는데 그렇죠. 실업자들은 오케이 그래 소득 역전이 일어나.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강남 교수님은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모두에게 주는 게 지금 한국 경제 구조나 소득 구조에서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동의도 더 잘 된다. 국민적 동의도. 그게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투표로 결정할 수도 없고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의 목표가 물고기를 주는 거라면은 오케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지의 목표가 거물을 주는 거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한계가 없다면 모든 국민한테 저도 다 주고 싶죠.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왜 보편적 복지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먼저 선택적 복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저는 보다 그분들한테 거물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재원이 걱정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의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두 분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강남훈 교수님. 예, 좀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립할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가입자의 재산이에요. 권리고요. 근데 이제 이 기본소득은 가입자 비가입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내는 돈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제도고요. 고용보험은 실업됐을 때 받는 거예요. 취업했을 때는 안 받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재난 같은 데 보면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많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노동시간이 주는 거예요, 일자리. 네. 하루에 택시가 10건씩 오다가 한 건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실업자가 아니면 못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보완을 하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대립하는 건 좀 정치적인, 뭐 정치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서로 좋은 경쟁을 하니까. 근데 결국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이 논의를 제기해서 약간 논쟁은 되어 있거든요. 기본소득이 먼저냐, 고용보험이 먼저냐. 근데 그게 서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정책이고 그 지향하는 바도 이제 서로가 다른 부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소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으니까 각종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전 국민한테 과연 제한된 재원 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이 맞는지 이게 미국식입니다. 이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유럽식입니다. 아마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아마 방향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후자가 우리나라에 보다 더 맞지 않겠나.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 이 코로나19는 끝날 것이고요. 끝났을 때 기업이 있는 것과 기업이 없는 거는 V자 반등을 하는데 하늘과 당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안으로 제한된 여러 방식 중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분 의견이 공감하시면서도 서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오늘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강남 교수님, 그다음에 재원 마련 사실 지금 국민들의 반대 중에 분명히 그게 막대한 돈이 들 거다. 이재명 지사 올 5만 원, 1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기본소득 단위로 국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올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야기하니까 증세도 할 거고 재원도 많이 들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증세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아까 이렇게 교수님께서 4가지 우려사항 사실 국민들이 다 들으면 누구나 다 우려할 만한 맞습니다. 사항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하나하나 다 이렇게 충분히 토론할 시간은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이제 큰 게 재원 마련인데요. 이 기본소득은 다른 정책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들이 재원을 같이 한편으로 가령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렇게 기본소득 모델 중에 하나는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제 1년에 한 번은 집을 팔잖아요. 한 집이 있으면. 뭐 그럴 때 그런 모든 소득의 한 10% 정도를 과세하면 1인당 월 3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세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모든 소득의 10%를 내겠다고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애초에 재원 마련에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정책은 다른 거 절약해서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정책이니까 재원 마련이 어렵다. 그래, 합의가 어렵죠. 그렇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현실의 불평등이 커지니까
합의가 이걸 정확한 불평등 자료를 국민들께 알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난 2019년에 공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예. 도지사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공론조사를 할 때 기본소득 찬성 40, 약한 반대 30, 강한 반대 30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조사했을 때요. 그 비율대로 200명을 뽑았습니다. 4대 3대 3으로. 그리고 200명을 4대 3대 3으로 테이블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토론을 하고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본소득 찬성이 75%로 늘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1박 2일 토론 중에. 토론 누가 주로 설득됐냐 하면은 약한 반대자들이 설득됐고요. 네. 약한 반대자들이 설득된 가장 큰 이유는 강한 찬성자한테 설득당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암산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면 받는 게 많으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경제도 만약 좋다면 그리고 받는 게 많다면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암산을 한번 해보시면 뭐 4인 가족, 예, 등등. 아까 정확한 재원은 탄소세, 토지세 이게 복잡합니다만 대략 4인 가족이면 30만 원에 120만 원 받잖아요. 1년이면 1,44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득이 자산 양도소득 포함해서 1억 4,400 이하면 받는 게 많거든요. 안 믿어지는 숫자죠. 10%니까. 예.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한 해 부동산에서만 수백조 원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예. 이 교수님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 모든 소득의 10% 과세가지고 네. 재원을 마련한다는 보안. 그러니까 증세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세요. 지금 강남 네, 교수님은 그렇죠. 증세를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솔직하게 그렇게 가시네요 지금. 예, 뭐 정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을 하면 20% 초반이거든요. 예. 많은 경우 OECD 평균하고 잘 비교를 합니다.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되니까 10%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정세의 여력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과세자 비율,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약 한 50%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편적 정세를 한다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사람도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린다. 그게 이제 소위 핀셋 정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책을 분석할 때 아웃라이어들은 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한 100명 중에 50명이 단 1원도 내지 않는데 너 정세에 찬성하느냐 하면 당연히 찬성하죠. 그래서 아까 정책은 투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보편적 정세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득 격차가 문제가 돼서 이걸 줄이는 방안으로 하자.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한다면 이걸 줄일 때 정세도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고 정세를 논의를 한다면 보편적 정세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아웃라이어 50%를 빼고 나면요. 지금 과세자들은 OECD 평균만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뭘 하든지 간에 증세는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안 내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저희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뭔가 쟁점 방안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 요것도 하나 쟁점입니다. 그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 어떤가요?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중에 우리나라 복지 제도 중에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현금 복지 제도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이고요. 또 하나가 아직 본격적인 도입이 안 됐지만 실업부조, 아까 고용보험하고 다른 겁니다. 실업부조나 뭐 나라에 따라서 구직수당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건 보험료가 아니고 세금으로 도와주는 그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이렇게 근로 요인이 없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자기가 기준소득이 이 3인 가족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30만 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가 30만 원 깎입니다. 네. 법의 공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가장 어리석은 공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0만 원을 벌면 소득 인정액에 30만 원이 늘어나서 깎여 빼기 30이 그러니까요. 돼요. 예, 예. 가장 어리석은 제도를. 지금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거 빼고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노동 유인이 없습니다. 그걸 경제학에서 한계세율 100%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격 탈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계세율이 200~300%가 되는, 다른 거 다 못 받으니까. 뭐 의료, 뭐 당등 주택,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거 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제도는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두고. 그래서 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아주 이렇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좋은 제도, 목적이 숭고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왜 5%도 못 넘었는지 대상자가 넘길 수 없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노동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하면 못 받으니까 일 안 해요. 예, 제가 이렇게 수급자 애들한테 여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키죠. 일 못 해요. 이거 국세청에 걸리면 우리 집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일해도 똑같은 거, 세금은 기본소득세를 내야죠. 그렇지만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바꾸자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나올 때 어차피 일할 사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 일 안 할 리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금 생방송이라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예, 이 소득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본소득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을 준다면 내년에 얼마를 줘야 할까요? 또 매년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이 되면은 또 얼마를 줘야 할까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최저임금을 두고도 여야가 죽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될까요? 저는 우리 정치권이 그런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선거 때가 되면은 그러한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이 자체가 그런 자제력이 있는 제도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딱 고정되면 모를까 이게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어차피 재정이 감당이 어려워지니까 지금으로서는 절대 시기상조단 의견으로 일단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많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국민 합의, 민주주의라는 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1인 1표를 갖는 주권자들의 뜻이 정치인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소득을 받고 나서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국민의 43%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금이 없고 복지가 낮으면서 헬조선이 돼서 자살률 1등인 나라가, 자살의 대부분은 궁극적인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작게 내고 복지가 작아진 그 악순환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난소득이 한번 그 악순환을 약간 균열을 낸 거죠. 내 세금이 잘 쓰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재난소득은 정부에서 어떤 경제 부양책보다 눈에 띄게 골목 경제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시민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세금을 더 내도 되겠다. 이렇게 투명하게 잘 쓰인다면. 그래서 그런 균열이 났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민주주의 압력으로 우리가 그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불평등이 커질수록 도입될 확률은 점점 더 높아가지 않을까.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여러 가지 결론을 못 지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본소득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사회적 약자한테 조금 더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상당한 설득력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 이번 해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 그렇게 한번 가도 되겠다. 이런 또 강남 교수님의 논리에 또 이렇게 빠져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 토론해야 될 주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민생연구소가 그 1년 4개월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렸는데요.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 너무 많아서 참 속상하기도 했고 또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예, 10개 상을 받아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섰다고 10개 상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들, 언론들 가짜스나 애국 보도로 많이 지탄받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의 편에서는 좋은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마무리를 이렇게 뭔가 좀 서운한 말로 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시즌 1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2주 후에 7월 14일, 네, 저희 시즌 2, TV 민생연구소 시즌 2로 여러분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연구소 그동안 1년 4개월 대장정의 시간을 VCR로 만나보시면서 저희는 시즌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시민을 위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방송, 시민만 사랑하는 시민 편의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와. 일 년 365일 토요일만 빼고 매일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 인간다운 삶은 없어. 똥이나 치우는 주제에 무슨 요구를 하느냐. 인격 무시한 발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의 상처만 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요양보호사들이 현 주소입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네, 안녕하세요. TBS의 아들, TV 민생연구소의 감초, 기똥차고 환타스틱한 남자 김기환입니다. 시즌2에도 저 역시 민생과 관련된 정말 누구보다 발빠르게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릴게요. 저 불러주실 거죠? 대표님! TV 민생연구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홍대 소장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214회에 출연했었던 우리 집 강아지 쿵입니다. 우리 잠깐 쉬고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나아진 시즌2에서 만나도록 해요.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MC분들, 그리고 우리 TV 민생연구소 시청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즌2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TV 민생연구소 민생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좋은 방송 만드는데 힘써주세요. TV 민생연구소 파이팅! 민생연구소 파이팅! 안진걸 화이팅! 안진걸 화이팅!